자, 여러분들 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 나왔고, 균전로, 반개수록, 목민심수, 정약용, 박제가, 북하기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답은 간단해요. 실학입니다. 실학. 실학 답은 2번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에요. 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 자, 그래서 뭐 인간의 심성과 뭐 우주의 원리를 이와 기로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 처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었을 때 이 성리학은 아주 크나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불교의 나라인데 고려 말에 갈수록 불교의 폐단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불교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학문이 성리학이었어요. 성리학. 자, 이렇게 성리학이 잘 운영이 되는데 이 성리학이 양란 이후,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 성리학도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뭔가 해결책을 줄 수 없는 학문으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그 신분제를 정당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정신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라고 하는 얘들은 이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풍부한 거야. 그래서 이가 발현해 가지고 이게 이가 이제 잘 발현되는 사람들이 양반, 이것이 덜 발현된 얘들이 뭐지 상민,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분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란과 그 다음에 아까 모내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 양반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좀 신분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양반들은 이 성리학을 오히려 강화시키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훨씬 더 강화시키죠. 이와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는? 예법을 강조합니다. 예법을 강조해가지고 그 양반과 일반 상민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뭐 쌍놈들은 뭐 이런 것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의 교조화 그리고 예법을 강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속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속 논쟁? 이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복을 몇 년 입느냐 갖고 싸우는 거 있잖아. 이게 지금에 와서야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싸울 게 없어서 그런 걸로 싸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걸로써도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자신들의 그 권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였거든. 예법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양반으로 존대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권력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법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성리학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이 대안 학문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실학은 여러분들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학파와 중농학파와 그리고 상공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상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토지가 중요하겠죠, 토지가.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소수의 지주들에게
많은 땅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중농업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자영농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상업파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그 당시 청나라가 좀 굉장히 선진 문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 우리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그래서 얘네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북학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농업파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을 강조해요. 그래서 토지를 개혁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까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송호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각각 이들이 주장했던 그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지 그것이 뭐 어떤 내용이었다 그것까지는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원은 여러분들 큰일 났다. 균절론이죠. 균절론. 균절론. 근데 이 사람은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기보다는 신분에 따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면 토지 좀 더 주고, 그럼 이제 중인이면 좀 덜 주고, 쌍민이면은 그것보다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나눠주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매매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절대 매매할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경작이 한 땅 영업전을 설정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냥 한전론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전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정전론으로 바꿨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상업파는 누가 있냐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 연암 박지원 있죠? 열하일기 썼던 사람. 그리고 뭐 박제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하일기 그리고 박제가는 이제 소비를 되게 강조하는데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수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웃어? 라고 하는 책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학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북쪽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 다시 가보면 정답은 2번. 뭐 도교의 전례는 뭐 삼국지대도 있었고 성리학도 고려 말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왔었죠. 고려 말 안양. 그리고 위정척사 같은 경우는 위, 지킬 위자입니다. 정, 바른 것을 지킨다라는 뜻이요.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척, 배척하는 거예요. 사, 나쁜 사악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양 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흥선대원군 이게 집권했던 시기 때 그때 그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양과 통상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위정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 통합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 의천, 고려의 의천, 의천 천태종 그리고 진울의 뭐 조계종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관 겸수 뭐 그다음에 뭐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불교 통합 운동의 전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때의 임금은 고종이겠죠? 고종의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한나라의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을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궁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쉬웠던 문제죠. 을미사변 뒤에.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러시아는 많은 이권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권 수호 운동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협회다까지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쭉쭉쭉 읽어보니까 원납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이 인물은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정답은 촉합이 건립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 자, 이 흥선대원군의 본명은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하응. 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왕의 아버지. 자, 그럼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흥선대원군은 일단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제 권력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대내 정책은 다시 한번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왕권 강화는 뭐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상갓집 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갓집에 가가지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술 마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는 여러분들 세도 정권,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이제 안동김 씨와 이 풍양주 씨라고 하는 이 소수 가문들이 그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이제 생활을 했었죠. 근데 특히나 이 안동김 씨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왕족을 모두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걸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안동김 씨의 감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바보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권력을 잡자마자 한 일은 당연히 뭐겠어요? 세도 정권, 그러니까 세도 정치했던 얘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안동김 씨를 축출을 했을 겁니다. 안동김 씨를 축출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왕권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상징적으로 왕권을 강화해 보고 싶어. 근데 이제 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조선시대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요. 근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폐허로 남아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가만히 두자니 뭔가 폼이 안 나. 그래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복궁 복원. 근데 여러분 경복궁 복원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해? 돈이 없으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찍어내고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기부금을 걷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전을 새로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회통. 그리고 이거 위에도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서 이제 보조 법전으로 쓰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생안정은 뭐가 있을까요? 민생안정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에게도 이제 군역을 물리게 됩니다. 그걸 호포제라고 그래요. 호포제. 양반들도 이제 군대 군역을 짊어져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토지를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토지를 숨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숨은 땅을 찾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요. 이 토지 조사 사업이 바로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왜 찾아낼까? 세금 물리려고. 세금 물리려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환곡이라고 들어봤을까요? 국가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봄에 꿔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가 환곡이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환곡을 운영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사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창제.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그 서원들이 있어요. 서원들. 그 유명한 그 분들, 유명한 선비들 있잖아. 좀 유명한 장군이라는 선비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위패? 예, 위패를 모신 곳을 이제 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원은 국가로부터 뭐 면세, 그다음에 토지도 받고 뭐 노비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서원들이 맨날 뭐 제사 지낸다고 일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세금 뭐 이렇게 막 물건도 뺏어가고 그랬었어.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원 정리. 이런 것들이 민생 안정 정책이다. 자, 그럼 대외 정책은 무엇이냐? 이 대외 정책은 여러분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병, 제, 병, 남, 신, 척이에요. 병, 제병, 남, 신척. 자, 따라해 볼게요. 병, 제병, 남, 신척. 병, 제병, 남, 신척. 제일 앞에 게 병인, 밖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여기는 이제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같은 말이에요.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친 거. 아, 이건 선 넘었죠. 그다음에 신미 양요. 그리고 척화비 건립. 이거는 여러분들 순서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순서로. 그래서 제병, 제병, 남신척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병인박해는 병인년에 이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이죠.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고, 아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아까 설명드렸죠. 대동강에서 이제 대동강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가 들어왔었다 그랬었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둘 다 강화도에서 일어났는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프랑스와 미국의 이제 침범을 많이 받았던 거죠. 자, 병인양요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한성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양원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둬야 돼요.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웠고요. 양원수는 정족산성이라는 데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자, 피해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프랑스군은 그 당시 외교 장관 의궤라고 하죠. 외교장 도서만 약탈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알아두셔야 되느냐? 어제연 광송보라는 데서 전투를 했었다.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프랑스와 미국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죠.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갑신점을 일으켰다. 이 급진개화파들이죠. 여러분들 뭐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급진개화파. 그리고 교정동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씨 정권, 최충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비암검법은 광종이죠. 고려 광종. 과거제 실시 노비암검법 위화도해군 이성계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밑줄진 기억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헤이그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줬다라고 하네요. 우리 황제 폐하의 재가도 없이 방금 조약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나왔고 또 이휘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 우리 황제 폐하의 재가도 없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므로 그래서 지금 헤이그 특사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조약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고 강제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강제 늑자를 써서 늑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그 그림을 보면 막 러시아가 엄청 큰 거인으로 그려져 있고 일본이 되게 왜소하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불리해지게 되고 일본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유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유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 대한제국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거라고 보시면 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반도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항, 얼지안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한반도가 제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반도를 두고 싸운 전쟁이 러일 전쟁인데 일본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삼국 간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요동반도 먹으려고 그랬다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일본은 과거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야.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 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져갈 때는 주변 국가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그 조약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란 걸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러시아가 패했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란 걸 체결해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직후에 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통감을 두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크나큰 일이에요. 한 나라의 어떤 엄청난 주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 고종과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었죠. 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그 뭐 청나라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었고 갑신정변 같은 경우도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고 이모군란도 뭐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관파천 러시아 도움 받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에서 이 외교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박탈해 버린 거잖아. 그래서 고종은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도시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거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어느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3명의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3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방해로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헤이그 특사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의 배후로 이제 그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이 을사늑약과 이 고종의 강제 퇴위 그 관련된 그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동래문 같은 경우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치안일법 1925년 이거 문화통치 시기 때죠. 문화통치.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 동학농민운동 이건 1894년쯤에 있었던 거고, 부산의 2개 항구 어디야 어디입니까? 부산, 원산, 인천. 이거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거네요. 강화도 조약. 끝.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병경찰 토지조사 사업. 이건 무단통치네요. 무단통치. 정답은 조선태영령이 되겠네요. 이건 쉽죠. 여러분들 무단통치. 이 무자가 여러분들 그 무예할 때 그 무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을 그 일본이 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불려요. 조선 지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처음에 이 조선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단시간에, 그러니까 효과가 제일 좋고 제일 단시간에 이 조선인들의 복종을 받아내는 방법이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폭력. 그럼 일단 겁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무서우니까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적절한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이제 조선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폭력을 썼어요. 폭력.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 경찰, 헌병 경찰을 쓰고요. 조선인들을 때려요. 태형령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일본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그리고 뭐 중학교 그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무섭겠죠, 여러분. 초등학생들 뭘 알아?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막 칼 들이대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헌의육조는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장용령은 조선 정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정조. 대한국 국제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유신헌법 제정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안촌, 권업회, 대한국민회. 이건 모두 다 여러분들 이거 러시아 그 연해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 관련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조전 프로젝트 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또 한 번만 좀 끊었다 갈게요.